네, 바로 마지막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던 실무 사례와 고용부 행정에서 보면요.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네, 이거 아까 저희 봤죠. 넘어갈게요. Q4인데요. 자녀 근로계약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해고 예고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30일이 덜 남아 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고 예고를 할 때 자녀 근로계약 기간이 30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고 전액 지급해야 된다. 이게 고용부 입장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중에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볼게요.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요. 밑에 줄에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지만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봐주겠다 이거예요. 넘어가서 세부 내용을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저희 법령에서 본 거고요. 두 번째는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네, 그냥 쭉 보겠습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으로 해고 통지한 것으로 봄. 이 내용은요. 해고 예고할 때 해고 예고는 방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두로 해도 되는데 해고 예고하는 그 당시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했다면 두 개 다 한글로 봐주겠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 부분에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사유고 뭐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해고 사유 시기 이거는 넘어갈게요. 마지막 꺽쇠 서면 통지의 시기는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해고 예고와 같이 하거나 해고일에 하거나 해고일 전에 미리 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것은 해고일 이후에 서면 통지했다고 해서 그게 소급해서 효력이 돌아가지 않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Q5번인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서면 통보 우편물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수령 거부한 경우 해고의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답변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해고 사유 시기 명시된 해고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했다면 해고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음. 뒤에 가로 경기 2009 부에 숫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고용부 행정 개선이 아니고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들어가서 판정이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를 할 때요. 근로자가 사업장에 계속 출근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 보통은 내용 증명으로 그 서면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체국통에서 그게 근로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도달했을 때 근로자가 도달됨이 확인됐는데도 의도적으로 계속 수령 거부한 게 정황이 드러난다. 그러면 사용자는 자기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Q6번 해고 통지서를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린 경우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답변 볼게요. 해고의 서면 통지가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사건 해고에서 서면 통지는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3-4 퇴직금 발생 부분인데요. 퇴직금 발생은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임금, 보통은 30일치를 주죠. 그래서 주어야 되고요. 2항, 동그라미 2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퇴직금 중간정산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했을 때 미리 정산해서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는 거는 잘 알고 계신데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는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뿐만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고 근로자랑 합의해서 설사 중간정산을 해줬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요.
볼 건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소장님 중에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가요. 근로자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해줬는데 사유에 해당됐습니다. 중간 정산해줬는데 이 근로자가 그러면 이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 정산하고 난 다음부터 1년을 채우지 않고 9개월만 일하고 퇴사했대요. 그러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발생하는 건데 9개월도 줘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근로자는 중간 정산을 받았을 뿐 퇴사한 적은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설사 9개월 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같이 볼 거고요. 첫 번째 꺽쇠는 저희가 법령에서 본 내용이고요. 첫 번째 체크에 계속 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말한다.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체크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꺽쇠 보시면 퇴직금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면 그 달에 지급해야 될 그 일할 계산한 임금, 미사용한 연차 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 퇴직금 모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가산이자도 같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볼게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이렇게 연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금 지급일이 항상 매월 고정돼 있으니까 퇴직금이나 줘야 될 임금 연차수당도 다 그날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14일 이내에 지급된 게 아니라면 가산 이자는 지급을 해야 돼요. 연 20%요. 근데 실무에서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기간 이후에 지급한 기간을 보면 임금 지급일을 주는 거니까 그게 막 몇 개월씩 걸리지 않아요. 보통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정산이 끝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근로자가 굳이 그걸 청구할 문제 삼지 않아서 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한 소멸함, 소멸시효 3년이라는 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법정 퇴직금의 계산 방법인데요. 위에 뭐 빨갛게 표시하긴 했습니다만 두 번째 체크만 볼까요? 계속 근로 연수는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다 쳐줘야 됩니다. 박스부터 볼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1단 개념이죠. 평균임금을 31분을 곱하고요. 거기에다가 365일분에 이 사람이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1년만 근무했으면 365일이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1이니까 평균임금의 31분만 지급이 되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하시는 동안 저희는 계속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근로 일수 계산은요, 사실 네이버 계산기 들어가면 일수 계산기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산하셔서 여기 이 수식에다 넣으면 퇴직금액이 나오고, 대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저는 노무사니까 노동법적인 것만 들어가 있고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야 되거든요. 그건 세무대리인께 말씀하시면 떼주실 겁니다. 다음에 체크,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의 임금은 1할 계산하여 산입함. 이 내용은요, 평균임금 30일치를 계산하는데 그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요, 아시겠지만 퇴사일로부터 3개월치의 그 일수와 3개월간 지급된 급여액 이거를 나눠서 1일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3월 15일에 중도 퇴사한 사람은 기간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은 급여만 집어넣을 거고 일수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거예요. 3월에는요. 그래서 1할 계산해서 산입하라는 거거든요. 월급의 전액을 넣는 게 아니라. 1할 계산 방식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이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근로자가 받기로 한 월 급여액, 예를 들면 3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300만 원을 그 달의 월 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4월, 지금 같으면 4월이면 30일까지 있으니까 300만 원을 30으로 나누고요.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한 날까지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곱하는 거예요. 15일까지 일했으면 15로 곱하면 돼요. 1일부터 15일까지. 그게 일할 계산 방식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고용노동부도 인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일할 계산 방식 고용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다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근로자 급여가요,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최저 시급에 미달하거나 실제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적을 때요. 그때 만약에 노동청에서 그 사건이 들어가면 그 방식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 방식이라 하면 시급 곱하기 실제 일한 시간이요. 그래서 평소에도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나중에 문제될 여지가 전혀 없긴 하겠지만 관리상으로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그래서 인정은 돼요.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인데요.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좀 볼 거예요. 산재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뭘 해야 되고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볼 거거든요. 사업장 내 산재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보면 이게 첫 번째 여기 이 슬라이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보상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 정의 규정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상 사고, 일하다 물리적으로 다친 거고요. 업무상 질병, 스트레스 같은 것들 혹은 과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뇌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출퇴근지에는 말 그대로 출퇴근하다가 다쳤을 때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산재보험법상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산재 발생 시 산재 신청의 주체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 할 건 없어요.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을 하다 다쳤으면 근로자가 구급차를 타고 가든 119 불러서 가든 병원으로 갈 거고요.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진찰을 받으면서 왜 다쳤는지를 얘기할 거고 일하다 다쳤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병원에 있는 원무과에 가면 근로자 산재 신청 대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정도 안내는 사용자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로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돼요.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는 이송 또는 내원한 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신청을 대리해 준다. 업무상 질병은 조금 다르죠. 수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산재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는 가능성이요 30%가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진짜 과로해서 쓰러진 건지 원래 앓고 있던 질병이 더 이렇게 심해져서 쓰러진 건지 그게 업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증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체크, 사용자는 근로자 산재 처리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근거는 밑에 있는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사용자가 신청을 당시에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신청이 들어가면 공단에서 사용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근로자 누구 산재 신청 들어왔다고요. 그러면서 저기 나와 있는 서류들을 요청을 해요.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제가 뒤에 캡처 떠와서 같이 볼 거고요. 재해 사실 확인서는 재해가 어떻게 발생했다고 근로자가 신청했는데 그에 대해서 사용자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답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뒤에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이런 겁니다. 근로자 임금을 알아야 산재보상보험법에서 휴업급여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산재 신청할 때 사용자가 할 거 없고 근로자가 주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산재 관련해서는 그냥 사용자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1번은 근로자 인적사항이랑 이런 거 적게 되어 있는 거고요. 2번은 이러한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합니까? 예, 아니요 체크하게 되어 있고 3번은 인정한다면 공란으로 두면 되고요.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거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문사에서 이런 거 왔다고 저한테 그 문의 주시면 저는 그냥 사실대로 적어서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산재를 처리하는 게 사용자한테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산재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공상 처리라는 건 산재 발생했다는 걸 신고하지 않고 얼마 돈 치료비랑 이런 것도 줄 테니까 거기서 끝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근로자가 만약에 병원 계속 가요.
그러면 언제까지 병원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산재 승인을 받아서 공단으로부터 그 보험급여랑 이런 거 받아서 하시라고 하는 게 훨씬 낫고요. 우리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다음에야 뭐 그런 거 많거든요. 뭐 팔 여기 부러져서 인대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골절이 좀 있다거나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사업장 산재율이 바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전부터 우리 사업장 사고가 계속 발생했던 사업장은 아니라면요. 그래서 산재보험 요율 상승 이런 걸로 걱정하지는 마시고 산재 처리하시는 게 더 깔끔하다. 그리고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뒤에 또 나옵니다. 사용자는 이거 하나 해야 돼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볼까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했으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산재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로 봐요. 그래서 밑에 과태료 이런 금액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죠. 아까 공상 처리했을 때 근로자가 병원비가 계속 들어서 사용자한테 더 이상 돈을 못 받았을 때요. 산재 신청할 수 있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상 처리했다고 해서. 대신 산재에서 받는 급여가 사용자한테 받은 얼마간의 금원이 있으면 그 금원은 빼고 산재에서 보상이 되는 구조이지 공상 처리했다고 산재 승인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이거 문제될 수 있겠죠. 사용자가. 1개월이 지났으면요. 그래서 이거는 산재 처리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공상 처리보다요. 넘어가서요. 산업재해 조사표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제가 좀 크게 가져왔는데 첫 번째 장에는 사실은 그냥 그 사업장 정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장 보시면 재해근로자 정보를 쓰게 되어 있고요. 로마자 3번에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대로만 아는 데까지만 쓰셔도 무방해요. 재해 발생 방지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크게 캡처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A4 한 장짜리 서식이거든요. 이거를 굳이 별지까지 추가하셔가지고 길게 쓰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 뭐 예를 들면 근로자한테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 예방하겠음 이 정도 수준으로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산업재해조사표를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사 잠깐 보고 끝낼 질의응답 있으신 거 받고 끝낼 거예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시행은 23년 1월 1일부터 했는데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음. 이것 때문에 논의가 굉장히 많았죠. 기존에는 여기 중대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제가 적어왔는데 첫 번째 줄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그걸 규율해 왔거든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 법에 따라서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계속 근로자들이 부상당하고 사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사회적 그 논의 때문에 제정된 게 이 법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이요. 근데 이제 원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예방하는 차원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 논의나 이런 중점적인 내용들이 다 처벌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논의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중대산업재해가 무슨 내용이 뭔지는 그냥 동그라미 1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입니다. 뭐 이렇게 큰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처벌 대상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잠깐만 볼게요. 처벌 내용이요. 먼저 사망자가 발생했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한 것은 흔치가 않습니다. 보통 형벌을 규정하는 건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태로 규정을 하지 몇 년 이상의 징역 이런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이 처음에 시행될 거라고 공포를 한 다음에 노무사들도 그렇지만 변호사분들하고도 같이 세미나를 했었는데 어떤 변호사분 중에 한 분이 1년 이상의 징역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양형이 과연 얼마나 선고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법원에는 양형기준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내용 중에서 실제로 선고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판례들을 분석해서 아마도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1년 6개월에서 3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실제로 저번 4월 초에 나왔던 기사 1심 법원 판결도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법위는 이제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넘어가겠습니다. 처벌 대상이자 예방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가? 사업주, 이거 경영 책임자를 한번 볼 텐데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그 핵심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노동관계법이 다 그렇지만 형식을 보지 않고 실질을 보거든요.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사업소득으로 형식적으로는 처리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실질은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자로 다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중간중간에 많이 끼워 넣었죠. 이 법률이 시행될 거라고 공포가 됐을 때요. 기업들에서요. 집어넣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권한과 책임이 있는가를 따져서 판결이 난 거예요. 이따가 볼 기사도 그렇거든요. 보호대상 종사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러면 처벌 대상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혹은 매뉴얼 작성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법령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같이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제가 정리해 놨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라는 제목 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된다.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는 해놨지만 사실은 크게 뭐 다른 항목들하고 구분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네, 요것도 시행령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기사를 좀 볼 거거든요. 제가 여기 컴퓨터에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건데요. 중대재해 첫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온유 파트너스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온유 파트너스는 원청사고요. 제가 기사에 밑줄을 좀 그어왔거든요. 좀 볼게요. 원청인 온유 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대요. 이게 첫 번째 유죄 판결이 난 거거든요. 두 번째 밑줄 보시면 이런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어요. 선고가. 온유 파트너스 법인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 밑에 나오는 기사 내용은요. 징역 1년 6월이면 6월이지 집행유예는 왜 들어갔을까? 형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좀 넘어가 보면요. 근로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을 한 이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난 이유는 조사해보니까 안전난간 해체 작업했고 작업장 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 계획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검찰의 구형보다는 더 적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건데요. 유죄 판결이 나온 첫 사례이고요. 검찰 기소보다는 처벌 수위가 하향 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밑에 나옵니다. 내려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사망한 근로자를 비롯한 이 근로자들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난간의 인위적 철거 등의 관행, 일부 원인이 돼서 책임을 온전히 그 대표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법원은 본 거예요. 두 번째는 피고인들이 A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것도 감형사유가 됐다. 특히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게 참작이 됐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대표가 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출을 했대요. 이런 것들이 다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가 났는데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난 건 맞습니다. 여기에서 볼 거는 이제 대표자도 처벌이 되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1년 6개월 정도 실제로 선고가 됐고 그리고 각 사업마다 특별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실형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봤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요. 삼표시멘트 관련된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터진 사고가 여기거든요. 근로자가 사망했고요. 삼표시멘트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되게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는데 일단은 기소 상태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난 건 아니고요. 특기할 만한 건 삼표 그룹의 회장이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삼표 시멘트 사장이 아니고요. 내려볼게요. 보면 중대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해서 검찰이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 줄에 검찰은 이 회장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대표이사나 안전보건 담당 임원, 이 사람이 아닌 그룹사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첫사례다. 대표이사나 안전보건 담당 임원들을 중간에 배치를 하는 거였죠. 기업들의 대응책은. 그래서 이렇게 그룹사 회장까지 처벌받는 건 맞겠다는 거였고요. 근데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누구의 있냐를 검찰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다음 밑줄 보시면 왜 이 회장이 그렇게 있는지 본다면요. 결국 실질적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회장은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였고요. 사고 현장의 야적장 설치와 채석 작업 방식을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밑줄은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삼표 그룹사의 회장을 기소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중간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요.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물론 이거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처벌이나 선고 경향이 이렇다라는 걸 참고하시는 그 차원에서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소장님들 중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 주시면 몇 가지 좀 받아보고 한 40분 정도에 끝낼까 합니다. 혹시 질의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저께 밤에 그 소장님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는 사항 정리한 걸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준비한 강의자를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일주 15시간을 일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4대 보험 가입하고 있지 않다.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3개는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3개 가입 안 해도 되고 산재는 가입해야 돼요. 근데 고용보험도 약간 있는 것이요. 15시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3개월 동안 일했으면 최초 입사일로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 건강은 계속 빠지고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거 소급해서 잘 가입 안 하시고 3개월 된 날부터 고용보험 다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더라도 이 사람은 일용직은 아닙니다. 상용직이에요. 일용직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용직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는 걸 하죠. 취득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일용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 달에 하루만 일하더라도 일용직이에요. 한 달에 30일을 일해도 일용직이고요.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렇게. 그 일용직으로 들어가면 다 그렇게 고용산재 신고만 하는 겁니다. 물론 8일 이상 일하고 220만 원 넘어가면 연금 건강 가입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만 지금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제가 일용직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용직으로 입사를 했으면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일용직으로 입사했으면 고용산재만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근로자가 입사해서 이틀 있다가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상용직으로 해야 될까요? 원칙은 상용직으로 들어왔으면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보험료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월 1일 날 입사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틀만 일하고 나갔으면요. 첫 달에는 월의 중도에 입사한 사람 첫 달에는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연금 건강 떼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만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거랑 사실 보험료 차원에서 특별하게 차이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 정하셔서
세무대리인이나 아니면 노무법인에 맡기고 계시면 그쪽에다가 말씀 주시면 돼요. 어떻게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원칙은 상용직으로 들어왔으면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고용보험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요. 고용보험 관련 문제라고 하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거기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로자한테 얘기해서.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추가로 질의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